1549년 가을, 조선의 고요한 궁궐 담장 밖으로 한 여인이 친정을 향해 걸어 나섰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안씨. 당시 그녀는 종산품 소용이라는 지위에 머물러 있던 지극히 평범한 후궁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화려함이나 권력 다툼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저 궁중의 법도를 묵묵히 따르며 자녀들을 보살피는 조용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후궁의 품계 중에서도 중위권에 속하는 소용이라는 호칭은 그녀가 왕실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거대한 족적을 남기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후궁 안씨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반전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사는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을 선택하여 거대한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안씨, 그녀는 단순한 중종의 후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조선 후기 모든 국왕들의 공통된 조상이 되는 놀라운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의 손자가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로 즉위함으로써 조선 왕실은 직계가 아닌 반계가 왕통을 잇는 전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반계 승통의 혈통은 실로 경이롭게 이어져 선조 이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에 이르기까지 약 360년 동안 조선 왕조의 맥을 굳건히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점에 바로 소용 안씨가 있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녀가 살아생전에는 창빈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창빈은 조선의 후궁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품계인 정일품 빈을 일컫는 말입니다. 안씨는 생을 마감한 후에야 비로소 손자인 선조에 의해 이 영예로운 창빈이라는 시호와 지위를 추중받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저 평범한 후궁이었으나 죽음 이후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한 여인의 평범한 삶이 거대한 왕실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은 조선 역사의 신비로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비사가 아니라 겸손함과 성실함이 어떻게 역사적 기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안씨는 당대의 화려한 미모나 압도적인 권력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격변하는 궁중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만 충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소박하고 고든 인품과 삶의 태도가 결국 아들 덕흥군을 통해 그리고 그 손자 선조를 통해 조선 왕조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평범했던 소용 안씨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손자를 왕위에 올리고 조선 후기 360년 왕통의 시조가 되는 전설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 속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반전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이라는 왕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창빈 안씨의 이야기는 1499년 가을 한 여아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금천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아버지 안탄대와 어머니 황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출신 배경은 결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안탄대는 당시 겨우 정칠품 적순부위에 불과한 미관말직의 무신이었습니다. 정칠품이라는 품계는 조정의 핵심 권력과는 한참 떨어진 낮은 관직이었으며 적순부위는 무관 품계에서도 군공이 미미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안씨 일가의 운명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1506년 역사적인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끝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한 이 정변의 안탄대 역시 참여했습니다. 비록 미미한 공적이었을지라도 그는 반정에 참여한 공로로 원종공신에 책록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원종공신은 전국공신처럼 핵심적인 공을 세운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그의 지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탄대는 여전히 조정 내에서 미미한 존재였고 훗날 창빈이 될 어린 안씨 또한 그저 하급 무신의 딸이라는 평범한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함은
안 씨의 삶이 스스로 개척하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성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어린 안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궁녀 선발이었습니다. 1507년 안 씨가 고작 8세의 어린 나이였을 때 궁녀를 선발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녀는 여기에 뽑히게 됩니다. 이 시기 궁녀는 대개 4세에서 15세 사이의 교수들 중에서 왕실의 일을 돕기 위해 선발되었는데 안 씨의 입궁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궁녀 선발 과정에서 그녀는 특별한 자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린 안 씨는 생김새가 단정하고 행동이 정숙했으며 타고난 성품이 곧고 착했습니다. 복잡하고 엄격한 궁중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차분함과 예의 바름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일생 동안 궁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미관말직 무신의 딸이라는 미미한 신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 권력층인 왕실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궁녀가 됨으로써 아버지의 미약한 지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한 작은 고을의 소녀가 궁궐로 들어선 것은 당시에는 그저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의 탄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입궁이 훗날 조선 왕통을 뒤바꾸고 반개 혈통의 시조를 탄생시키는 거대한 역사의 서막이었음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안 씨의 궁녀 선발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 변화를 넘어 조선 후기 역사 360년을 예고하는 은밀하고도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안 씨가 궁녀로 입궁하면서 맞이한 가장 놀랍고도 결정적인 행운은 그녀가 배정받은 처소였습니다. 안 씨는 다름 아닌 정현 대비전에 배속되었습니다. 정현 대비 윤 씨는 성종의 계비이자 현왕인 중종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대비는 궁중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자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그녀의 처소는 곧 조선 왕실의 가장 중심적이고 권위 있는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평범한 하급 무신의 딸이었던 안 씨가 왕실 최고의 어른을 직접 모시게 된 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특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정현 대비는 어린 안 씨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 범상치 않은 자질을 알아보았습니다. 8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정숙한 태도를 잃지 않는 안 씨의 모습에 대비는 각별한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대비는 안 씨를 단순한 시중을 드는 궁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친딸을 키우듯이 정성을 다해 안 씨를 직접 교육했습니다. 대비가 어린 안 씨에게 베푼 교육은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경서와 사기를 하사하여 학문을 가르쳤고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태도로 왕실의 법도와 예절을 익히게 했습니다. 경서는 유교적 소양과 도덕관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사기는 역사의 지혜와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일반 궁녀들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오직 왕족이나 귀족의 딸들에게나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정현 대비는 안 씨를 지도하면서 종종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라고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안 씨가 단순히 학문에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겸손함과 바른 인품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씨는 타고난 총명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결코 이를 드러내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겸손했으며 다른 궁녀들과 다투는 일이 없이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그 일이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궁궐은 언제나 경쟁과 질투가 난무하는 곳이었지만 안 씨의 주변은 늘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의 곧고 착한 마음씨는 대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현 대비에게 안 씨는 단순한 궁녀를 넘어선 마음으로 낳은 딸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대비는 안 씨가 궁중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헤아리고 그녀가 왕실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대비의 교육과 사랑은 훗날 안 씨가
중종의 후궁이 되고 치열한 궁중에서 생존하며 심지어 야심가였던 문정왕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품과 지혜는 정현대비의 세심한 가르침 속에서 다듬어진 결과였습니다. 만약 안씨가 정현대비전이 아닌 다른 평범한 처소에 배속되었더라면 그녀는 아마도 역사의 한 줄에 기록되지 못하고 쓰러져간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현대비의 각별한 총애와 심도 있는 궁중 교육 덕분에 안씨는 20세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을 때 단순히 외모만 갖춘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왕실의 일원이 될 만한 인품과 지성을 완벽하게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다음 단계, 즉 왕의 후궁으로 간택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정현대비의 마음속에는 이미 안씨를 자신의 아들에게 추천하여 후궁으로 들이려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518년이 되었습니다. 정현대비의 품 안에서 왕실의 법도와 학문을 익히며 자라난 안씨는 어느덧 20살의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하거나 눈부시기보다는 수수하고 단정한 매력 그리고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종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안씨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 인품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정현대비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의 중대한 계획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아끼고 키운 이 총명하고 정숙한 궁녀를 아들인 중종의 후궁으로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종에게는 이미 정비인 장경왕후의 뒤를 이어 왕후의 자리에 오른 문정왕후 윤씨가 있었지만 대비는 왕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덕망 있는 후궁을 더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비의 눈에 안씨만큼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안씨가 지닌 온화하고 욕심 없는 성품이야말로 복잡한 궁중에서 중종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정현대비는 중종에게 안씨를 추천했습니다. 전하, 소자가 아끼는 궁녀 하나를 전하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자 곁에서 궁중의 법도를 익혔고 그 성품이 단정하고 겸손하여 왕실의 후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대비의 강력하고 진심 어린 추천은 중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씨는 중종의 승은을 입게 됩니다. 왕의 승은은 평생 궁녀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던 안씨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씨가 승은을 입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20세, 중종의 나이는 47세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7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는 흔한 일이었으나 이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종은 안씨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안씨의 매력은 겉모습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바로 그녀의 차분하고 정숙한 성품이었습니다. 중종은 평생 왕위에 오르는 과정과 재위 기간 내내 끝없는 사화와 권력 다툼 속에서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씨는 이러한 왕에게 복잡한 정치적 욕망이나 질투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맑은 샘물처럼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궁궐에는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후궁들이 많았지만 안씨는 그들에게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바른 인성은 왕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이는 곧 깊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승은을 입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520년 안씨는 정호품 상궁에 배수되면서 공식적인 후궁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상궁은 정호품 후궁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었으며 이는 왕의 총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궁녀로 입궁하여 왕의 후궁이 되었다는 사실은 안씨 개인의 놀라운 신분 상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녀가 조선 왕조의 핵심 인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정현대비의 해안과 안씨, 자신의 타고난 인품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이 극적인 운명은 이제 그녀가 왕자의 어머니라는 더욱 막중한 역할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상궁의 지위에 오른 안씨는 곧 중종의 깊은 신뢰와
총애를 바탕으로 후궁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21년 그녀의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처사들인 영양군을 출산한 것입니다.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궁중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안씨를 친딸처럼 아끼고 키워왔던 정현 대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궁녀로 들여 교육시킨 아이가 왕자를 낳았으니 대비는 왕실의 어른으로서뿐만 아니라 안씨의 후견인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양군의 출산으로 안씨는 단순히 왕의 후궁을 넘어 왕실의 어머니라는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은 왕자를 낳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후궁들 간의 시기와 질투, 치열한 권력 경쟁이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정글과 같았습니다. 특히 1515년에 입궁하여 이미 정비의 자리에 오른 문정왕후 윤씨는 야심이 크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문정왕후가 신분 상승에 성공한 안씨를 경계하거나 적대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문정왕후는 안씨를 적대시하는 대신 오히려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관계는 전적으로 안씨의 지혜롭고 겸손한 처신 덕분이었습니다. 안씨는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왕자 출산에 도취되어 욕심을 부리거나 권력 다툼에 끼어들려는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왕을 받들고 자식들을 양육하는 후궁 본연의 소임에만 충실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안씨의 모습은 문정왕후의 눈에도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후궁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야심가였던 문정왕후조차 안씨의 욕심 없는 성품과 성실함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궁중 생활 속에서 안씨는 착실히 지위를 쌓아갔습니다. 1526년에는 딸인 정신홍주를 낳았고 1529년에는 종사품 수건으로 진봉되었습니다. 이는 궁녀 출신으로서 순조로운 승진 경로를 밟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530년 안씨는 조선 왕조의 역사를 바꿀 운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덕흥군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왕통을 이을 선조의 아버지가 되어 조선을 지배하는 반개 혈통의 시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씨 자신도, 중종도, 그리고 왕실의 모든 사람들도 덕흥군의 탄생을 그저 건강한 왕자가 하나 더 태어났다는 순수한 기쁨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안씨는 궁중의 중요한 의례에도 참여하며 신뢰를 공고히 했습니다. 1529년 문정왕후가 창덕궁에서 중요한 왕비의식인 친잡례를 거행할 때 안씨는 다른 후궁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친잡례는 왕비가 백성들에게 양잠의 본보기를 보이는 중요한 의식이었는데 여기에 안씨가 참석했다는 것은 그녀가 왕비인 문정왕후로부터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궁궐내에서 모두가 칭찬할 만큼 모범적이었던 안씨의 이러한 태도와 성실함은 훗날 그녀가 남편인 중종을 잃고 난 뒤에도 궁궐에 남아 왕실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에 충실했던 안씨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그녀가 궁중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자신과 자식들을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궁중에서 모범적인 후궁으로 인정받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안씨에게 1540년 중종은 특별한 은혜를 내립니다. 중종은 안씨를 종삼품 수경으로 진봉했습니다. 수경이라는 품계는 후궁의 자리 중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안씨가 왕의 신뢰와 총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궁녀 출신이 정삼품 소용 바로 아래인 종삼품 수경까지 오른 것은 당대 왕실 내에서 매우 파격적인 신분 상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씨의 출신 배경이 미미했음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이 승진은 그녀의 인품과 성실함이 왕에게 깊은 만족감과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종은 복잡한 후궁들 사이에서 늘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안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승진 이후 4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1544년 중종이 재위 39년 만에 승하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자 군주였던 중종의 죽음은 안씨 개인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왕조의 후궁으로서 그녀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엄격한 관례에 따르면 왕이 승하하면 후궁들은 왕비대나 왕대비를 제외하고는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후궁들은 대개 거처를 인수궁이나 별궁 등으로 옮겨 남은 여생을 보냈으며 왕이 없는 궁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오랜 법도였습니다. 이 관례에 따라 안씨 역시 중종의 장례를 치른 후 아들 덕흥군과 함께 궁궐문을 나서 친정으로 물러나거나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씨는 전례에 따라 인수궁으로 물러나거나 궁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종삼품 수경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왕이 승하한 이상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왕후이자 이제 대비가 된 문정왕후가 안씨를 붙잡은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승하한 중종의 왕비로서 새로 즉위한 인종의 계모이자 자신의 친아들인 경원대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궁중의 최고 권력자였던 문정왕후는 안씨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안씨는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오. 이 특명은 당시의 관례를 완전히 깨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줄줄이 궁궐을 떠날 때 안씨는 새로운 대비인 문정왕후의 배려 덕분에 계속해서 궁궐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안씨가 궁중 내에서 얼마나 확고한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안씨를 특별히 붙잡아둔 배경에는 안씨의 뛰어난 인품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 다툼을 멀리하고 오직 자녀 양육에만 전념했기에 문정왕후에게 위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 명종과 안씨의 아들 덕흥군 형제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훗날을 도모하고 왕실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심리적인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중종의 승하로 인한 이 거대한 전환점은 안씨의 삶이 평범한 후궁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앞으로 조선 왕조의 역사를 바꿀 중대한 사건에 연루될 것임을 암시하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왕실의 핵심부에서 아들 덕흥군 일가가 왕실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명종과도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종이 승하한 1544년 이후 궁궐에 남겨진 안씨의 존재는 단순한 후궁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관례를 깨고 궁에 머무르라는 문정왕후의 특명을 받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왜 이러한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 결정은 안씨의 이후 운명과 조선 왕실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정왕후가 안씨의 인품을 깊이 신뢰하고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후궁을 결코 곁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씨는 생전 중종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이나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관된 겸손함과 성실함은 문정왕후에게 안전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복잡한 궁궐 내에서 시기심 없이 자신의 소임만 다하는 안씨는 오히려 문정왕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안씨의 자녀들, 특히 훗날 왕실의 중심 인물이 될 덕흥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친아들인 경원대군, 곧 명종은 덕흥군과 이복 형제 사이였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종친들 간의 관계가 중요했으며 특히 어린 명종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데 덕흥군 형제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안씨를 궁에 둠으로써 덕흥군 일가가 왕실과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왕인 명종에게 심리적,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는 문정왕후가 먼 훗날까지 내다본 지극히 현명한 정치적 포석이었습니다. 중종의 뒤를 이어 인종이 즉위했지만 불과 8개월 만에 급서하면서 문정왕후의 친아들인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명종의 나이는 겨우 12세였기 때문에 문정왕후는 조선 왕실의 최고 권력자인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에도 안씨는 계속해서 궁에 머물렀습니다. 궁궐이라는 왕실의 핵심 공간에 계속 거주함으로써 안씨와 그녀의 아들 덕흥군, 그리고 덕흥군의 자녀들은 명종과 자연스럽게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명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머니의 수렴청정을 받는 불안정한 시기에 이복형인 덕흥군과 그의 자녀들을 친근하게 여겼습니다. 안씨가 궁궐에 남아 할머니이자 왕실의 어른으로서 덕흥군의 자녀들을 돌보고 명종에게도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한 것은 이들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명종은 안씨의 손자들 중 한 명인 하성군을 매우 총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씨가 궁궐에 계속 머무르며 명종과 덕흥군 일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에 이러한 명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정왕후의 특명으로 이루어진 안씨의 궁궐 잔류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훗날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했을 때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덕흥군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는 정서적, 정치적 명분을 마련해 준 역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배려와 안씨의 지혜로운 처신이 합쳐져 그녀의 가족은 조선 왕통의 뿌리가 될 기회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져나갔던 것입니다. 명종과 덕흥군 일가와의 관계가 점차 돈독해지던 1549년 가을, 안씨의 삶에 예기치 않은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10월, 안씨는 잠시 궁궐을 나서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후궁으로서 오랜만에 갖는 사적인 외출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세상 나들이가 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에서 머물던 중 1549년 10월 18일 안씨는 향년 5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평온한 삶을 이어가던 중 맞이한 급작스러운 서거는 궁중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씨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녀를 곁에 두고 신뢰했던 문정왕후는 깊은 슬픔을 표했고 조카이자 국왕인 명종 역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히 아들 덕흥군과 그의 아들들, 즉 안씨의 손자들에게는 어머니이자 할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더욱 컸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온화한 인품과 헌신적인 태도가 왕실 구성원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안씨는 사망 직후 예에 따라 경기도 양주의 장흥리에 처음 안장되었습니다. 후궁의 묘는 왕과 왕비의 능과 달리 소박하게 조성되었으며 처음에는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550년 안씨의 아들인 덕흥군 이초는 풍수가들의 조언을 받아 어머니의 묘를 이장하기로 결정합니다. 덕흥군에게 어머니의 묘를 좋은 길지에 모시는 것은 효심의 발로였을 뿐 아니라 자손들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풍수가들이 덕흥군에게 추천한 새로운 장지는 과천현 동장리였습니다. 바로 오늘날 국립서울 현충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 동장리는 서울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한강을 굽어보고 남산과 관악산을 마주하는 조용하고 한적한 언덕이었습니다. 풍수가들은 이 동장리의 언덕을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쓸쓸한 언덕배기에 불과했지만 이곳의 지세가 후대의 왕실의 번영과 큰 인물을 배출할 기운을 품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덕흥군은 풍수가들의 말을 믿고 어머니 안씨의 묘를 동장리로 옮겼습니다. 안씨가 동장리 언덕에 묻힌 이 이장 사건은 당시에는 단순한 후궁의 묘 이장으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17년 후, 그리고 이후 360년 동안의 조선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운명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안 씨의 묘가 명당에 자리 잡은 지 17년이 지난 1567년 역사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었던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면서 왕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덕흥군의 아들, 즉 안 씨의 손자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안 씨가 묻힌 동장리의 명당 기운이 실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어진 덕흥군의 이장 결정은 그녀의 평범했던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도 조선 왕통의 시조가 될 그녀의 영원한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묘가 자리한 동작동 언덕은 이제 단순한 무덤을 넘어 조선 후기 역사의 시작점을 상징하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창빈 안 씨가 동장리의 새로운 터에 안장된 지 17년 후인 1567년 조선 왕실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한 것입니다. 명종에게는 일찍이 순회세자가 있었으나 그는 이미 13세의 어린 나이에 요절한 상태였습니다. 명종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왕실과 조정은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급히 모여 의논했지만 마땅한 왕위 계승 후보를 찾지 못하고 술렁였습니다. 왕통의 계승은 나라의 근본을 좌우하는 문제였기에 인종과 명종을 거치면서 직계가 끊어진 상황은 조선 건국 이래 초유의 위기였습니다. 이중대한 기로에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당시 대왕대비이자 명종의 정비였던 인순왕후 심씨였습니다. 인순왕후는 명종이 생전에 총애하고 있었던 종친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인물은 바로 창빈 안 씨의 아들인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었습니다. 명종이 생전에 하성군을 각별히 아끼고 총애했으며 은밀하게는 그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 인순왕후가 하성군을 선택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실 안 씨가 문정왕후의 배려로 궁에 계속 머물면서 안 씨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어린 명종과 자연스럽게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성군은 명종에게 매우 예의 바르고 총명하여 일찍이 명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결국 하성군은 16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이가 곧 조선의 제14대 국왕선조입니다. 선조의 즉위는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조선 역사상 최초의 반계승통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반계승통이란 왕의 직계 혈통이 아닌 왕의 숙부나 종친의 후손이 왕위를 잇는 것을 말합니다. 선조는 명종의 조카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반계승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반계승통의 뿌리는 다름 아닌 창빈 안 씨였습니다. 안 씨가 덕흥군을 낳지 않았다면, 덕흥군이 아들인 하성군을 낳지 않았다면, 그리고 안 씨가 궁중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덕흥군 일가가 명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선조의 즉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조의 즉위는 단지 한 왕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360년의 왕통이 직계가 아닌 반계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창빈 안 씨는 생전에 정삼품 소용이라는 평범한 지위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손자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그녀는 졸지에 조선 왕실의 새로운 시조, 즉 반계 왕통의 실질적인 뿌리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안 씨가 묻혔던 동장리의 명당은 그 효험을 증명하며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녀의 아들 덕흥군 역시 사후의 덕흥대원군으로 추존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창빈 안 씨는 이제 더 이상 한 명의 평범한 후궁이 아닌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조상 중 한 분으로 역사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손자 하성군이 왕위에 올라 선조가 되자 창빈 안 씨의 위상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선왕의 후궁이 아니라 현 국왕의 친할머니이자 조선 왕통을 새롭게 연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선조는 즉위 후 할머니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선조는 즉위 10년이 지난 1577년 할머니 안 씨를 정일품 빈인 창빈으로 추봉했습니다. 생전에는 정삼품 수경에 머물렀던 안 씨는
죽어서야 비로소 후궁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여인이 생전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평범한 후궁이었으나 죽은 후 조선 왕실의 가장 핵심적인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창빈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검소하고 올곧았던 생애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빛나는 영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즉위는 영광스러운 동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선조는 직계가 아닌 반계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 때문에 평생 동안 심각한 신분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자의 아들인 서울 출신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으며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복잡한 심경은 1578년에 일어난 한 일화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덕흥대원군 사당의 이름을 정하는 논의 중 경연관이었던 허봉이 창빈 안씨를 첩이라고 칭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허봉은 예법을 들어 왕에게 간했습니다. 전하께서 안빈을 우리 조모라고 칭하시는 것도 매우 잘못입니다. 비록 덕흥대원군께서 계시더라도 정모에게 앞전되어 감히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법도인데 더구나 전하께서는 대궐에 들어와 대통을 이어받으셨으니 어찌 감히 조모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허봉의 논리는 선조가 명종의 양자로서 왕통을 이었으므로 생부모 및 생조부모에 대한 예우를 함부로 높여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엄격한 예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첩이라는 단어는 안씨의 낮은 신분을 환기시키는 용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를 첩이라고 부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조는 격렬하게 화를 냈고 좌의정 홍섬이 나서서 겨우 왕의 진노를 가라앉혔을 정도였습니다. 이 일화는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선조가 반계 출신이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얼마나 깊은 콤플렉스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왕실 내에서 자신의 가족을 격상시키려는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선조가 비록 생전에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인 창빈 안씨에게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선조에게 창빈 안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혈통의 시발점이었으며 왕실 내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통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안씨가 낳은 덕흥군과 그 손자인 선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역사를 넘어선 한 인간의 고뇌와 가족에 대한 애정이 얽힌 복잡한 드라마였습니다. 창빈 안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정일품 빈으로 추봉되었지만 그녀의 묘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궁의 묘는 원래 규정상 신도비를 세우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창빈의 묘 또한 처음에는 비석조차 없이 소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녀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후궁이라는 신분의 한계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빈이 세상을 떠난 지 약 130여 년이 흐른 1681년 이 수권이 풀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숙종이 창빈 안씨의 묘에 신도비를 세우라는 특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낭원군 이간의 상소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낭원군은 상소에서 창빈 안씨께서 덕흥대원군을 낳아 조선 왕조의 맥을 잇게 하셨는데 그 묘에 도조차 표시하는 비석이 없다는 것은 예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이 상소를 접한 숙종은 크게 공감하며 창빈의 묘에 비석이 없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녀가 조선 왕조의 맥을 이었다는 공을 인정해야 마땅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숙종은 즉시 예조판서 신경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판돈부사 이정영에게 글씨를 쓰게 하여 창빈 안씨의 묘에 신도비를 건립하도록 명했습니다. 후궁의 묘에 신도비가 세워진 것은 조선 왕실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파격이었습니다. 이는 창빈 안씨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맥을 이은 시조로서의 공을 국가적으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 없이는 선조 이후의 왕통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위상은 일반적인 후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창빈 안씨의 역사적 중요성은 그녀의 후손들이 조선 왕위를 이어간 기록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손자인 선조 이후로 그의 아들인 광해군과 인조, 그리고 인조의 후손인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그리고 마지막 황제인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의 모든 왕들은 예외 없이 창빈 안씨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약 360여 년 동안 조선이라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을 창빈 안씨의 혈통이 독점적으로 이어온 것입니다. 만약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했을 때 창빈 안씨의 아들인 덕흥군의 혈통이 왕위를 잇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다른 종친이 왕위에 올랐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조선 후기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창빈 안씨의 손자인 선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임진왜란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쳐 근대까지 이어지는 360년 역사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창빈 안씨는 왕이 된 적도 권력을 휘두른 적도 없지만 그녀의 겸손한 삶과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 조선 왕조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묘가 자리한 동작동의 국립서울현충원은 그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충원이 건립된 후 조선 왕실의 조상 곁에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등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묘가 안장되었습니다. 이는 창빈 안씨의 묘역이 단순히 조선 왕실의 성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빈 안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일대기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평범함과 성실함이 때로는 거대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씨는 연산군의 폭정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태어나 중종반정 이후에도 끊임없는 사화와 정치적 격변이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 다툼이나 야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택한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로서는 정현대비를 딸처럼 모셨고 후궁으로서는 중종에게 진정한 안식과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덕흥군을 비롯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안씨의 이러한 일관되고 성실한 태도는 왕실의 핵심 인물들, 즉 정현대비의 사랑과 중종의 신뢰, 문정왕후의 인정을 동시에 얻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만약 안씨가 다른 후궁들처럼 권력욕을 부리거나 질투심을 드러냈다면 문정왕후는 결코 중종 사후에 그녀를 궁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명종과 덕흥군 일가의 친밀한 유대 관계도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자인 선조의 즉위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겸손함과 정숙함이 바로 조선 후기 왕통의 문을 열어젖힌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안씨는 학문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현대비가 하사한 경서와 사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왕실의 예법과 법도를 몸에 익혔습니다. 이러한 지적, 도덕적 노력은 그녀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 특히 덕흥군은 온화한 성품과 학문을 좋아하는 인품을 지녀 왕실 종친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는 그의 아들 하성군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인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790년 정조는 창빈 안씨의 묘에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정조에게 창빈 안씨가 단순한 조상을 넘어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조선 왕실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빈 안씨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유산은 현재의 성실함이 미래의 기적을 만든다는 확신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360년 왕통의 시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운명 안에서 궁녀로서, 후궁으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창빈 안씨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진정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국립서울현충원의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창빈 안씨의 묘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품격이 느껴집니다. 묘 앞에 서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명당이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곳에 잠든 여인이 남긴 유산, 즉 성실과 겸손의 가치입니다. 창빈 안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영웅이나 혁명적인 사건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창빈 안씨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한 사람의 정성과 진심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1549년 가을 친정을 향해 궁궐문을 나섰을 때 그것은 평범한 후궁의 외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감춰진 위대한 인품과 운명이 조선 역사 전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빈 안씨, 조선 최초 반개승통의 뿌리가 된 궁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동작동 언덕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